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살면서 다른 남들은 평생 한 번도 겪지 못할 일을 경험한 적 있으시죠? 저 또한 상상도 못할 끔찍한 경험을 했고,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한 아픈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연의 시작은 저희 부모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지방 소도시에 사셨던 아버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소 인심 좋은 할머니가 지인의 빚 보증을 잘못 서는 바람에 집과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반지하 단칸방에 5식구가 살았습니다. 바퀴벌레가 들끓고 벽에 곰팡이가 가득한 집에서 지내면서 제일 걱정인 건 끼니였습니다. 3남매 중 장남인 아버지는 두 동생들 밥이라도 안 굶기려 고철과 병, 폐지를 팔아 먹을거리를 사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비가 오면 일을 쉬어야 하기에 한 달에 벌어오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할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병을 얻어 얼마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밥 한 그릇 배부르게 먹은 적 없고 옷은 남들한테서 얻어 입고 수도세 아끼려 목욕도 제대로 못해 냄새가 나서 아버지는 학교에서 거지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신분 상승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부에 매진했고 고등학교까지 성적이 좋았습니다. 두고 봐, 꼭 성공할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출세할 거야. 아버지의 야망은 컸지만 대학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았습니다. 아버지, 저 대학교 무조건 가야 돼요. 지금 성적으로는 서울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학기 등록금만 마련해 주시면 그 다음부턴 제가 벌어서 학교 다닐게요. 네가 배돼지가 불러도 한창 불렀네. 늙었다고 공사장에서도 안 써주는 내비나 밥상 앞에서 서로 밥 더 먹겠다고 싸우는 동생들은 눈에 빼지도 않는가 배. 나만 잘 살겠다고 대학 가야 되니까 돈을 달라고? 흐흐, 웃음밖에 안 나온다. 장남인 네가 버뜩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네 살 궁리만 하는 게 사람이가? 대학 나부랭이라도 절대 안 된다. 헛짓하지 말고 고등학교 졸업식 다 끝나면 바로 공사장에서 일하거래. 아버지, 전교 1등하는 아들 보고 대학 포기하고 공사장에서 돈이나 벌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자식 뒷바라지는 못할 망정 자식 앞길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도 부모예요? 이게 미쳤나? 어디 눈 시퍼렇게 뜨고 애비한테 대드노? 애비 노릇을 해야 대접하죠. 맨날 술 퍼마시고 일도 안 하고 자식은 굶는지 학교는 잘 다니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저한테 이제 아버지는 없어요. 아버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게요. 이것도 무슨 소리래? 멀쩡히 살아있는 애비를 죽었다고 생각한다니. 그래, 나도 아들 없다 생각하고 살란다. 왜? 집이라도 나갈라고? 나가! 안 붙잡는다. 술에 취한 할아버지는 화난다고 재떨이를 아버지한테 던졌고 이마에 맞아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그날 가출을 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다시는 오나 봐라. 안현준, 정신 똑바로 차려. 오늘부터 여기서 살았던 기억은 싹 다 잊고 새 인생 사는 거야. 집을 나온 후 아버지는 대학 입시 시험 치는 날까지 밤에는 술집에서 웨이터 일을 하며 대학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밤늦게 일이 끝나면 거의 잠도 못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술집에서 일하는 또래 여자와 사귀게 되고 서울대 입학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하면서 등록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서울대에 입학했고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술집도 그만두고 그 여자와의 연락도 끊었습니다. 여자를 사랑한 적도 없고 결혼을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었을 뿐더러 아버지는 여자를 돈을 받기 위해 이용했던 겁니다. 여자가 준 돈으로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었고 졸업 후에는 유학을 알아봤습니다.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유학을 가야 할지 막막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앞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한 여자가 아버지에게 다가와서는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네? 저를 본 적 있으세요? 기억 안 나나 보네요. 올 여름에 골목에서 외국인 2명이 영어로 저 놀리면서 가방 뺏으려고 했는데 그쪽이 영어로 뭐라 뭐라 하면서 쫓아냈잖아요. 아, 이제 기억나요. 그때 어디 다친 데는 없으셨나요? 그럼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는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날 제가 너무 무섭고 경황이 없어서 인사도 못하고 와버려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꼭 감사했단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때 영어를 너무 잘해서 놀랐는데 서울대 학생이었군요. 아, 그 정도 가지고. 네, 얼마 전에 서울대 졸업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감사 표시도 못했는데 오늘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여기 제가 일하는 곳이라 밥값은 제가 지불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런 신세 질 수 없어요. 그날 그쪽 아니었으면 저 정말 무슨 일 당했을지도 몰라요. 제 생명의 은인이세요. 거절하지 마시고 꼭 제가 보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아버지는 여자가 어찌나 간곡하게 부탁하는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식사를 하면서 여자는 아버지에게 궁금한 게 많은지 제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은 처음 봐서 신기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서울대에 갈까? 저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에겐 정말 하늘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근데 대학 졸업했으면 이제 취직하셔야겠네요? 전 취직보다는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뜻깊은 일을 하고 싶어서 계속 공부할 생각입니다. 지금 유학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네요. 저처럼 지방에서 올라온 자취생에겐 꿈도 못 꿀 돈이더라고요. 이렇게 포기해야 되나. 속상해서 술 한잔 하려고 여기 온 거고요. 포기를 왜 해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꿈이라면서요.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이 꿈을 포기하면 안 되죠. 제가 그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여자와 연인이 되었고 여자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여자가 받은 월급으로 유학 준비를 해갔습니다. 현준 씨, 유학 준비하는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부모님이 당신 보고 싶다고 같이 집에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식은 언제 올릴 거냐고 재촉하셔서. 하, 경수가 지금 내가 한가하게 결혼식 올릴 때가 아니잖아. 직장도 없고 애라도 나오면 뭐 먹고 살 건데? 유학 갔다 오고 좋은데 취직하고 당당하게 결혼식 해도 안 늦어. 너가 부모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해.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근데 아버지가 유학 갔다 오면 마음 변하면 어쩔 거냐며 당장 저보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며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은 유학 갔다 와서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혼인신고서를 아버지한테 보여달래요. 아니면 당장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 거 겨우 말렸어요. 아, 진짜 어떻게 사위를 그렇게 못 믿을 수가 있어? 알았어. 내일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자. 그럼 됐지? 아버지는 당장 여자가 옆에 없으면 돈줄이 막히니까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식 부부가 된 거죠. 그 여자분이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어머니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깊어져 식당 일을 하면서 새벽에는 술집 주방에서 일하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유학 자금을 마련한 후 아버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공항으로 배웅 나간 어머니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습니다. 현준 씨, 돈 걱정은 말고 공부만 전념하세요. 경수가 너한테 진 빚들 박사 학위 따고 성공하면 다 갚을 거야. 너도 몸 잘 챙기고 도착해서 전화할게. 미국에 도착해서 아버지는 학교 근처 한인 노부부가 운영하는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하숙집에 전화해서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랬어요. 어머니는 매달 아버지의 월세, 생활비, 책값을 보냈습니다. 정작 어머니는 아버지 유학비를 대느라 반찬값이며 병원비도 아끼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고 아버지는 남들보다 빨리 박사학위를 따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어머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준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공부하느라 고생했어요. 그래. 어서 집에 가자. 2년 만에 봤는데도 아버지의 표정이나 행동은 너무 담담했습니다. 집에서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말이라도 걸라 치면 피곤하다면서 은근히 피하고 외출이 부쩍 잦아졌습니다. 양복을 차려입고 콧노래를 부르며 외출 준비를 하는 아버지를 보며 현준 씨, 오늘 좋은 일 있나 봐요? 안 입던 양복까지 입고 콧노래도 부르고요. 아, 요즘 취직 때문에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다니거든. 늦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자. 그래요? 빨리 좋은데 취직되면 좋겠네요. 그렇게 아버지는 거의 매일 아침에 나가면 늦은 밤에야 들어왔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니가 상기된 표정으로 현준 씨, 나 아이 가졌어요. 당신이 이제 아빠가 된다고요? 정말 이제 우리한테 좋은 일만 생기려나 봐요. 임신했다고? 확실하게 확인한 거 맞아? 지금 애가 덜컥 들어서면 어쩌겠다는 거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이 가진 게 당신은 행복하지 않나요? 에잇, 다 된 밥에 재뿌리네. 그렇게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행동이 의아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임신 소식을 반기지 않는 데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하숙집에는 한국에서 온 여자 유학생 한 명이 있었는데요. 타지에서 같은 동포끼리 친구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여자의 방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여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고 사진 속 여자의 아버지가 한국의 유명 건설 회사의 회장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숨기고 심지어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것도 속이고 여자와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귀국하면 어머니와 깨끗하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임신이 아버지의 발목을 잡았던 거죠. 경수가, 내 말 잘 들어. 나랑 너는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어. 서울대학교 나온 내가 중학교까지만 나온 너와 어울리기나 해? 말도 안 되잖아. 너 나한테 잘해준 건 정말 고마워.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 하지만 거기까지야. 너가 임신해서 내 발목 잡을 모양인데 그런 고전적인 수법은 너무 유치하지 않니? 그만 나 놓아줘. 나 결혼할 여자 있어. 현준 씨,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결혼할 여자가 있다니. 우리 혼인신고한 부부잖아요. 어떻게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경수가, 나 머리 좋은 거 알지? 내가 네 아버지가 혼인신고하라고 닥달한다고 그대로 했을 것 같아? 그 혼인신고서 가짜야. 내가 만든 거라고. 감쪽같이 잘만 속던데 난 처음부터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 유학은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절망적이었지. 그때 웬 여자가 도와주겠다고 다가오는데 누가 마다하겠어. 돈줄이네 싶었지. 송충이는 솔림 먹고 살아야 하는 법이야. 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짐을 챙기며 집을 나가려고 했고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다리를 붙잡으며 통곡했습니다. 현주 씨, 제가 잘할게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아이는 어떡해요? 우리 애 아빠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거 왜 이래? 내 말 잘 이해 못하겠어? 사랑은 이렇게 사정하고 구걸하는 게 아니라고. 나 이제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 거라고. 그 여자가 내 인생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동아줄이 될 거야. 그러니 이제 너 같은 건 필요 없는 거지. 잘 살아. 나 같은 건 잊어버리고 너도 얼른 좋은 남자 만나 결혼해. 다시는 우리 보지 말자. 아버지는 그렇게 무참하게 어머니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아버지는 건설회사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입김으로 그렇게 바라던 명문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혼자 남게 된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고 몇 날 며칠 고열이 나서 집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점점 몸은 쇠약해져서 어머니는 이대로 삶의 끈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외할아버지가 방문해 위험한 고비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그간의 일들을 전해들은 외할아버지는 통곡하면서 아버지를 가만 안 두겠다며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전혀 아버지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어느 추운 겨울밤 길거리에서 외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어머니는 결심합니다. 외할아버지를 죽게 만들고 자신을 기망한 아버지를 끝까지 찾아내어 죗값을 치르게 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출산했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채 쌀 살 돈이 없어서 맹물로 겨우 배를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서 키우면서 돈도 벌어야 하다 보니 오래 일하는 직장은 구할 수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비는 턱없이 부족했고 공과금은 밀리고 쌀이 떨어져 죽으로 겨우 배를 채울 정도였습니다. 불우한 유년기를 지내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무렵 어머니와 TV를 보다가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TV 토크 프로그램에 아버지가 출연한 겁니다. 아버지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되었으며 곧 정치인이 되려고 입당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계의 인사들과 룸사롱을 자주 다니며 젊고 예쁜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사진과 목격담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아버지일 수가 있어? 왜 엄마는 바보같이 당한 거냐고. 엄마 인생을 망친 그 인간 내가 용서 안 해. 반드시 엄마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겠어. 어머니가 힘들게 돈 벌어 유학 뒷바라지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돌변해서 어머니가 임신하자 부잣집 여자와 결혼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저런 인성으로 정치인이 된다고? 저 인간이 한 짓을 세상 사람들이 알면 과연 국회의원으로 뽑아줄까? 기다려. 내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까. 그날 이후로 매일 아버지에 대한 복수만 생각하며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하려면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위치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로 저는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준모야, 장하다. 엄마가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착실하게 잘 자라 이렇게 좋은 학교에 들어가니 너무 행복해. 이제 시작이에요. 엄마 힘들게 만든 아버지 반드시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 거예요. 저는 대학 입학과 동시에 캠퍼스의 낭만은 잊은 채 언론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나마 저를 옆에서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같은 반 여학생 한 명이 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준모야, 오늘 과 동기들과 저녁에 호프집에서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너도 갈 거지? 난 안 가. 공부해야 돼.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지긋지긋한 공부하고 대학생이 되었으면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고 해야지. 넌 왜 맨날 공부야? 공부가 지겹지도 않니? 너희처럼 부모님 그늘 밑에서 화초처럼 자란 애들은 절대 이해 못할 거야. 나 같은 잡초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동정심으로 그렇게 날 위로하면 너 마음이 편해지니? 야, 안준모, 너 그게 친구한테 할 소리야? 너 걱정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내가 널 동정한다고? 너 자격지심이 있냐? 너도 다른 애들처럼 나한테 신경 끄라고. 난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평생 혼자 살 거니까. 저는 주위 사람들과도 어울리지도 않았고 늘 혼자 다니며 세상과 단절하며 지냈습니다. 친구 희수는 좋은 집안의 밝은 친구였고 냉정하고 차가운 제 옆에서 먹을 거도 챙겨주고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희수와 대화를 하다가 너 언론고시 준비한댔지? 우리 아빠가 서울대 나와서 방송국 PD 됐잖아. 너도 PD 되고 싶다고 했지? 진짜? 너희 아버지가 방송국 PD야? 우리 학교 선배님이시네. 어떻게 합격하셨대? 한 객씩만 물어, 안준모. 너 나한테는 눈꽃만큼도 관심 없더니 우리 아빠한테 무진장 관심 보이네? 나 섭섭하려고 한다. 그랬나? 그랬다면 미안. 나 지금 너무 절실하거든. 나 꼭 방송국 PD 돼야 돼. 너 정도 실력이면 대기업 연구원 쪽으로 가도 되고 계속 공부해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인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PD가 되려는지 이해가 좀 안 돼. 너한테 자세히 얘기는 할 수는 없고 PD가 돼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어. 전 희수 아버지가 방송국 PD란 말을 듣고 희수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유일한 친구인데 너무 차갑게 굴었나 싶어서 미안했죠.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전 언론고시에 합격해 방송국 PD가 되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저 합격했어요. 이제 어머니 고생 안 하시고 평생 좋은 집에서 호강하며 살도록 해드릴게요. 그래, 준모야. 고생 많았어. 축하해. 근데 그거 하나만 잊지 마라. 나 호강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엄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칼 알잖니?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임신한 나와 너의 존재마저 부정하고 우릴 무참히 짓밟은 그 사람을 하루도 잊은 적 없어.
그 사람의 몰락을 봐야 엄마가 마음 편히 살 것 같다. TV 켤 때마다 너 아버지 나올 때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그 얼굴 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아직 그 고통이 생생해. 네, 어머니. 제가 또 경솔했어요. 절대 어머니의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합격한 방송국은 마침 희수 아버님이 보도국 본부장으로 계신 곳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전 일일이 다니며 선배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입사한 보도국 안준모 PD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너 보도국 분위기 대충 알지? 무조건 군기야. 넌 무조건 귀 닫고 입 닫고 심부름만 잘하면 돼. 서울대 나왔다고 선배들한테 깝죽대다간 1년도 못 버티고 보따리 싸고 제발로 나갈 거야. 그런 애 수두룩 봤다. 명심해. 네, 선배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수 아버님을 찾아뵙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한 안준모 PD입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공기가 바짝 들었네. 긴장 풀어. 안 그래도 희수한테 얘기 들었네. 과 동기라고 너한테 잘해주라 그러더라고.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해주십시오. 본부장님과 같이 일하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열심히 해서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이즈말이 자네 독종이라면서 기대가 되네. 그래서 일할 부서를 정해야 하는데 내가 팀장들과 회의해 본 결과 아직 신입이니까 전형 뉴스팀으로 발령하려고 하네. 기자들과 같이 아이템 회의하고 촬영과 편집할 때 서포트 정도만 해주면 돼. 공식적인 발표는 내일인데 오늘 미리 말해주는 걸세. 본부장님 당돌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제가 방송국 PD가 되려고 한 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회의 정의 실현입니다. 나쁜 짓 한 놈들을 벌받게 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은 합당하게 그 대가를 받게 하는 게 저희 언론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입니다. 맡겨만 주신다면 몸이 부서져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러면서 전 본부장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절실했거든요. 이 친구 깡이 보통이 아니군. 나 처음에 입사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군. 그 프로는 너무 힘들어서 PD들이 다들 꺼리는 데인데 스스로 그 지옥을 들어가겠다고? 내가 그 프로 때문에 아주 골치야. 맨날 정치인들 고소한다고 방송국으로 내용 증명 보내고 방송국 앞에서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시위하고 만만치 않은데 그래도 할 수 있겠나? 제가 이루려고 하는 일에 비하면 그런 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에 본부장님은 저를 시사 프로그램으로 발령해 주셨고 듣던 대로 첫날부터 바로 현장에 출동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새고 끼니 거르는 건 기본에 한 달 내내 집에 못 들어가고 방송국 기숙사에서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1년간 힘든 조연출 시절을 보내고 선배들이 저의 능력을 인정해줘서 1년 만에 PD로 입봉했습니다. 준모야, PD들 중에 정말 이상한 애들 많은데 너 같은 애는 나 처음 봤어. 지난번 마약 사건 아이템도 경찰들이 협조를 안 해줘서 이거 방송 엎어야 되나 초비상이었잖아. 근데 너가 직접 현장으로 잠입해서 증거를 잡아냈잖아. 와, 너 진짜 대단해. 아니에요, 선배. 다들 잘 도와주셔서 잘 해결된 거죠. 그 덕에 빨리 입봉도 시켜주시고 선배한테 감사하죠. 그래, 그럼 앞으로 일로 보답해. 안준모 PD님의 첫 입봉작은 뭐가 될지 기대되네. 내일 아이템 회의니까 준비해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제 방에는 그동안 아버지와 관련한 신문기사며 모든 자료들이 가득하거든요. 몇 년 전부터 수집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회의 때 제가 준비한 방송 아이템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인물이 안현준 교수일 겁니다. 젊은 세대들에겐 멘토로서 강연도 많이 하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자하면서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국민스타로 떠오르고 있죠. 그 이미지로 현재 여권 총선 후보로 거론되면서 입당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 국민스타의 민낯을 샅샅이 밝혀내려고 합니다. 뭐? 너가 아무리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안 교수를 건드리려고 해? 너 그 사람 장인이 누군지 알잖아. 그쪽 법무팀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여권에서도 가만히 있겠어? 명예훼손이다 뭐다 해서 우리부터 잡겠다고 날뛸 텐데 아서라 방송국 문 닫을 일 있냐? 선배들도 알잖아요. 인터넷으로 떠도는 안 교수의 사생활 얘기요.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사진도 찍혔고요.
그거 다 조작이라고. 그거 올린 네티즌들 안교수 쪽에서 다 고소했잖아. 그 사람들 무서운 사람이라고.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준모야. 이건 너무 위험해. 저 막장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그거 겁난다고 포기 안 해요. 꼭 그 실체 밝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고 또 더 큰 자리에 오르는 거 절대 안 돼요. 그 전에 막아야 합니다. 알았어. 그럼 본부장님께 보고 드리고 컨펌 해주시면 진행하자. 다행히 저의 의지를 잘 알고 계신 본부장님은 절 한번 믿어보겠다며 진행하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아버지의 학교부터 찾아갔습니다. 안현준 교수님이시죠? 저는 안준모 PD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안 교수님 얘기여서 직접 취재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여자 관계가 복잡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당신 뭐야?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게 무슨 경거망동한 행동이야? 정식으로 인터뷰 요청도 안 하고 내 사무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이가 없어서. 나 바쁜 사람이라고. 당신과 이렇게 시간 낭비할 여유 없으니까 비켜. 오늘은 처음이니까 이렇게 얼굴 뱅고로 끝내죠. 꼭 연락 드릴 테니까 어떻게 대응하실지 잘 준비하셔야 할 겁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 후 저는 주위 사람들을 탐문해서 현직 국회의원에게 비자금을 줘서 장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해외 건설 수주를 따낸 정황 등 각종 비리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을 고용해서 저를 미행해 이 사실이 방송에 공개되면 어머니한테 해코지하겠다고 겁을 줘 그 자료를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버지는 저를 항상 감시했고 제가 취재하고 다니는 곳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입막음을 하고 증거를 없앴습니다. 매번 아버지의 행실을 폭로하려다 막히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선배들은 무모한 짓을 벌였다고 당장이라도 접으라고 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인터넷에 아버지가 드나드는 룸살롱 사진을 찍은 네티즌을 수소문해 찾아내었습니다. 안 교수 쪽에서 겁을 줘 신변의 위협을 느낀 그 사람은 제가 방송국 PD라니까 안심하며 꼭 안 교수의 만행을 세상에 알려달라며 그곳이 어디인지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막상 찾아갔더니 건장한 최고의 경호원에게 입구부터 제지를 당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돌아서는데 한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면서 고급 세단에 저를 태웁니다. 그 차에 타고 도착한 곳은 한 고급 룸살롱이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준 대로 룸살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룸살롱 사장은 저보다 대여섯 정도 많아 보이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곳에 모시고 와서 많이 당황하셨죠?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강남 일대 룸살롱 10개를 운영하며 이 바닥에서 나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말은 즉슨 내가 하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제 심기를 건들면 그날로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겁도 없이 PD님이 저를 거슬리게 하네요. 아까 그 룸살롱에는 무슨 일로 왔죠? 방송 취재 때문에 들렀습니다. 안현준 교수 아시죠? 그 룸살롱에 다녀갔다는 제보가 있어서 간 겁니다. 이번 방송으로 안현준 교수의 실체를 밝혀내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 PD님이 하려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이 일치하네요. 저도 그 사람한테 좀 앙금이 있어서요. 그래서 직원을 파견해서 그 앞을 지키고 있다고 안 교수 오면 증거를 잡으려고 했거든요. 혹시 안 교수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PD님,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술 한잔 대접하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마담은 덤덤하게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마담의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 20대 초반에 동네 작은 술집에서 일했었고 거기서 웨이터로 일하는 또래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거라고 말하는 남자에게 안쓰러운 마음에 호감이 갔던 여사장의 어머니는 그 남자가 서울대에 합격하면 결혼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술집에서 번 돈을 고스란히 그 남자에게 줬고 남자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누나 덕분에 나 서울대에 합격했어. 정말 고마워. 누나가 준 돈으로 학교 앞에 월세방도 구했어. 나 서울 가서 이사하고 나면 누나 부를게. 그때 결혼식 올리자. 현준아. 그리고 너한테 이 얘기해야 되나 망설였는데 나 임신했어. 3개월이래. 너도 좋지? 아, 그래. 나도 좋지. 몸조리 잘하고 내가 연락할게. 나 바빠서 이만 가볼게.
아이 가졌다는 말에 별 반응을 안 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서울에 가자마자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버렸던 거죠. 여자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아이 아빠를 찾았지만 결국 못 찾고 그 충격으로 우울증에 걸려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후에 술집 마담에게 아이를 맡기고 다리에서 몸을 던졌습니다. 아이는 술집 마담 손에 자라면서 온갖 구박과 심부름을 하면서 겨우 밥만 얻어먹고 살았습니다. 마담은 돈을 받고 아이를 다른 술집에 팔았고 아이는 여기저기 술집을 전전하면서 바닥부터 잔뼈가 굵은 화류계에서 이름을 날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제 앞에 있는 마담이었습니다. 덤덤히 얘기를 마친 마담은 엄마를 그렇게 죽게 만든 그 작자를 내 손으로 처단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아, 그럼 그 남자가 바로 안현준?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피디님, 왜 그러시나요? 그 안현준 교수가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사장님처럼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임신한 채로 버림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몹쓸 인간이... 또 한 여자의 인생을 망쳤군. 피디님을 만난 이상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네요. 피디님, 좋은 수라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장님 역할이 큽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10개 룸살롱 중에서 제일 어리고 외모가 특출난 여자를 골라주세요. 그 여자에게 제가 몰래카메라를 줄 거예요. 그리고 안현준에게 접근해 유혹을 해서 안현준 처가와 온 세상에 실시간 생방송으로 보여줄 겁니다. 일은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마담이 고른 여자는 170cm의 큰 키에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카락, 뛰어난 각선미로 한눈에 봐도 주목을 끌 만한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여자는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차를 타고 출발하자 그 뒤를 미행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레 아버지와 여자는 연락하며 몇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담은 마당발이라는 단골들 중에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정재계 쪽 사람들과 친분이 있었고 한 기업 회장을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회장님, 저희 가게 늘 이용하시고 도움 많이 주셔서 제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요. 회장님과 지인 가족들을 초대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호텔에서 조촐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특히 도움을 많이 받은 분이 이일주 회장님이시거든요. 아, 그래. 그 친구는 나랑 중마고우지. 사위가 그 덕망이는 안현준 교수 아닌가? 장인 회사 곧 물려받는다고 이 바닥에선 소문이 자자하지. 안 교수 딸도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참 다복한 집안이지. 그렇죠. 그래서 회장님이 이 회장님 가족분들을 다 초대해 주셨으면 해서요. 이 회장님 아내분, 따님까지 꼭 파티에 오시라고 연락 부탁드릴게요. 드디어 파티가 있는 당일, 저는 방송국의 긴급 생방송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해달라고 미리 요청해놨고 MC와 카메라팀, 중계차까지 스탠바이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같은 보도국의 친한 기자 한 명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안경 몰래카메라를 착용해서 상황을 다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안 PD, 대체 무슨 특종이길래 시사 프로를 유례없는 생방송을 한다는 거야? 이거 방송 사고 나면 자네나 나, 본부장님 다 사표 써야 돼. 선배, 걱정 마세요. 오늘 제대로 한 건 올려서 진급하게 해드릴게요. 파티에는 아버지의 장인어른, 부인, 딸이 참석했습니다. 그 시각 여자는 아버지를 유혹해 이 호텔로 유인했습니다. 사전에 여자의 핸드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모든 음성과 현장이 다 촬영되었어요.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부터 침대에 누운 것까지 그대로 전국으로 다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현준 교수님의 본 모습을 보면 다들 기절하시겠죠? 저와 만난 지 3일 되었나? 그런데 벌써 호텔로 왔잖아요. 넌 축복받은 줄 알아. 내 간택을 기다리는 여자들이 한 트럭이라고. 그나마 너가 나이도 어리고 키도 크고 딱 내 스타일이어서 같이 호텔로 가는 거야. 오늘 나한테 제대로 대접해야 돼. 그럼요. 교수님 이런 거 장인어른이나 와이프도 아실까 모르겠네. 아, 그 사람들? 내가 오죽했으면 임신한 아내 버리고 유학하다가 만난 회장님네 딸에게 접근해서 새 장가 들었겠어. 다 돈 때문이지. 나한테 여자는 사랑이 아니라 수단일 뿐이야. 그 회사 내가 먹으려고 일부러 살아가는 척했지. 곧 회사 나한테 물려주신다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셨거든. 이제야 내 거지 같은 인생도 끝이라고. 이런 걸 인생 역전이라고 하나.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전에는 여자 없었어요?
교수님은 잘생기고 서울대 출신이라 여자들이 가만 안 뒀을 것 같은데. 한 명 있었다. 내가 고3일 때 대학 등록금 벌려고 잠깐 술집에서 웨이터로 일했는데 그때 여자 한 명이 있었지. 술집 여자들이 의외로 잘 속고 순진하거든. 그 바보 같은 여자도 내 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돈을 다 갖다 바쳤지. 내가 서울 가면 결혼식 하자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더라고. 내가 미쳤냐? 서울대 입학했는데 술집 여자랑 결혼하게. 걔도 임신했다고 하는데 어떻게든 아이를 빌미로 내 발목 잡으려고 하는 수작 내가 모를 줄 알고? 연락 끊었지. 이 모습은 고스란히 전국으로 생방송되었습니다. 영상은 파티가 열리고 있는 연회장 중앙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떴고 아버지의 장인어른, 와이프, 딸까지 아버지가 여자와 바람피는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저 자식이 나와 우리 집안을 농락했어. 100여 명의 귀빈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SNS도 난리가 났습니다. 안현준 교수의 바람피는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악플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선배 기자와 저는 이 틈을 타 저는 숨겨둔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고 선배는 현장 상황을 리포트했습니다. 저는 지금 안현준 교수가 미래를 나누고 있는 이 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인 친목 모임에 우연히 참석했다가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으로 생방송된 안 교수의 이중적인 모습에 전 국민이 지금 충격에 빠졌는데요. 무엇보다 청렴결백하고 반듯한 평소 이미지는 가식적인 모습이었고 안 교수는 20대부터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고 스스로 밝혀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계에 진출하려는 안 교수의 행보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럼 지금 안준모 PD와 같이 안 교수가 묵고 있는 호실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 앞에 서서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현준 교수님, 이 안에 있는 거 압니다. 지금 전국으로 방금 여자와 호텔에 들어온 거 생방송 된 거 아시죠? 이 문 안 열면 호텔 직원 불러서 문 따고 들어갈 겁니다.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시죠. 해명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문 여세요. 방 안에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바로 카메라를 들이대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침대에서 한 말 중에 19살에 임신한 여자를 버렸고 대학 졸업 후 유학 갈 때 임신한 아내를 버렸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외면할 수가 있나요? 양심의 가책이 없었나요? 야, 니들 무슨 개수작이야? 내가 여자를 버리든 말든 그건 나 사생활이라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니들 이거 어떻게 찍었는지 모르는데 나 명예훼손으로 방송국 고소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접근한 이 여우 같은 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야, 너 이리 와. 그러면서 여자한테 손을 올리려고 하는 그 순간 여자가 아버지의 손을 뒤로 꺾어서 수갑을 채웠습니다. 알고 보니 마담이 골라준 이 여자분은 경찰이었습니다. 마담이 워낙 발이 넓어서 저의 이런 계획을 알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친한 형사한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비밀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저의 복수극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알려드렸고 어머니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어깨를 다독거려 주셨어요. 이제 내가 발 뻗고 편히 자겠구나. 하지만 어머니, 아직 더 남았어요. 그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저의 존재겠죠? 제 존재를 알리는 게 마지막 복수입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구속되어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를 고용해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아내로부터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장인어른은 사위에게 물려줬던 집, 건물, 땅, 재산을 한 푼도 없이 다 빼앗고 절대 다시 일할 수 없게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수직도 박탈당하고 길거리를 지나갈 때도 사람들이 알아보고 돌을 던지거나 욕을 퍼부어서 마음 편히 나가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담은 사람을 풀어서 아버지를 미행했습니다. 안현준 교수님 되시죠? 저희 사장님이 사업 의논차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 무슨 사업인지 얘기나 들어볼까요? 차에 태우고 마담이 있는 룸살롱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자리엔 저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당황하더라고요. 야, 너 이 자식 내 인생 망쳐놓고 좋냐? 나 너 가만 안 둘 거야. 너 PD 못하게 인생 낙오자로 만들어 버릴 거니까. 그만하시죠, 안현준 씨. 이제 당신 끝이야. 내가 왜 당신 인생을 망쳐놓은 줄 알아? 너가 내 어머니와 내 인생을 먼저 망쳤기 때문이야. 나 너 본 적 없는데 무슨 인생을 망쳤다는 거야? 당신은 나 본 적 없지만 난 어머니 뱃속에서 당신을 느꼈거든.
저 사람이 내 아버지구나라고. 당신 이경숙 알지? 당신이 버리고 간 아내. 그리고 난 그 뱃속에 있던 아들이야. 뭐? 너가 경숙이가 임신했던 그 아이라고? 말도 안 돼. 이건 모함이야. 아주 충격받긴 일러. 우리 엄마 송진이. 너가 결혼하자고 거짓말해서 그 말만 믿고 당신 기다리다가 혼자 목숨을 끊었어. 내가 당신 딸이라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끔찍해. 어떻게 이런 일이... 너가 진이 누나 딸이라고? 누나가 나 때문에... 우리 둘 다 당신 자식이야. 사라졌다고 믿었던 자식들이 갑자기 너 눈앞에 나타나니 기분이 어때? 저승사자로도 본 것 같지 않아?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 못 들게 한 거 그게 다 내 복수 시나리오였어. 하지만 복수는 이게 끝이 아니야. 당신이 버린 핏줄들이 그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지 당신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 거야. 아버지는 괴로워하면서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서 잡아! 놓치지 마! 직원들이 바로 뒤따라 뛰어갔지만 아버지는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어 더 이상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부인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많이 놀라셨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유학 시절 그 사람은 결혼한 것도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총각 행세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건설회사 딸이라는 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저의 환심을 사서 결혼한 거고요.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사죄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천륜을 저버린 죄값은 받아 마땅합니다. 부인 이러지 마세요. 부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인도 그 작자에게 속았던 거잖아요. 많이 원통하신 거 알지만 저도 자식이 있는 애미인지라 어쨌거나 그 사람은 아이 아빠잖아요. 아드님과 그 여자분에게 복수하는 거 그만 멈춰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가 평생 용서 빌며 살겠습니다. 여자가 돌아간 뒤 어머니는 저와 마담을 불러서 이만하면 됐다고 상처 있는 사람끼리 함께 살자 하십니다. 마담, 아니 저의 이복 누나와 어머니는 끌어안고 오열을 합니다. 2년 후 어머니의 생신을 맞아 저희 셋은 부산에 여행 가려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님 노숙자가 다가와 구걸을 하는데 얼굴을 보니 행방불명된 아버지였습니다. 다들 놀라서 한참을 멍하니 쳐다만 봤고 어머니는 지갑에서 100만 원 수표 한 장을 꺼내 이걸로 국밥 한 그릇 사드세요. 장님 손에 쥐어줍니다. 장님은 바닥에 머리가 닳도록 감사하다며 인사합니다. 저희 셋은 이제야 모든 게 끝났다며 서로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이제 제 기억에서 그 한 사람을 지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